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우입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전염병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축구라도 해주면은 참 좋을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전 세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사이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아주 이해하기 쉽고 딱히 어려운 규칙은 없는 그러한 스포츠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각 팀의 11명의 선수가 상대 골문에 90분 내로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 축구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축구 게임을 보다 보면 멀쩡하게 패스 잘 받아서 골도 멋있게 잘 넣었는데 왜 골로 인정이 안 되지? 여기 옆에서는 막 이상한 아저씨가 깃발 이렇게 막 들고 서 있고. 처음 축구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인 오프사이드 규정이란 것인데요. 이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게 되면은 부심이 깃발을 들게 되고 선언된 그 위치에서 상대팀으로 공격권이 넘어가 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오프사이드 규정까지만 알고 있으면 남녀노소 모두가 경기를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포지션이나 전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야기가 더 길어지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이 축구 규칙의 끝판왕, 오프사이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정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오프사이드라는 게 대체 뭐냐? 오프사이드의 뜻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오프사이드를 한 줄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라 한다면 이겁니다. 공격하는 선수 앞에 수비하는 선수가 2명 미만일 때 공격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오프사이드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2명 미만이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글로만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비하는 쪽을 보면은 골키퍼 1명과 수비수 1명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는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공격수 1명이 위치해 있고 뒤에서 공을 몰고 있는 동료 선수가 1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공을 갖고 있는 이 선수가 앞에 동료 공격수에게 패스를 해서 이 공격수가 공을 받게 된다면 공을 받은 이 공격수 앞에는 수비하는 선수가 골키퍼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프사이드 규정에는 공격하는 선수 앞에 수비하는 선수가 2명 미만일 때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공격수 앞에는 수비하는 선수가 골키퍼 1명, 즉 2명 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의 선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수비수와 같은 선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 선상이라고 해서 공격수의 이 손하고 팔을 제외하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도 다리나 몸이나 이런 부위가 조금이라도 수비수보다 넘어가 있으면 오프사이드의 선언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같은 선에 딱 걸쳐서 서 있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오프사이드의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골키퍼와 수비수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골키퍼가 무리하게 나왔다가 볼을 빼앗겼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패스가 갔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은 오프사이드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명백한 오프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 규정에는 따로 포지션을 명시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수 앞에 있는 선수가 골키퍼든 공격수든 상관없이 이 선수 앞에는 수비 선수가 2명 미만이 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골키퍼가 밖으로 나가 있어도 오프사이드 규정에는 상관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꼭 패스를 받아서 공을 터치하는 거 말고도 공을 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격에 관여를 하거나 골키퍼나 수비의 시야를 가려 방해를 한다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에는 공의 터치 유무와 관계없이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오프사이드가 실제 경기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축구에서는 또 오프사이드 규정을 예외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골킥 같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골키퍼가 골킥을 멀리 차서 우리 팀 공격수한테까지 연결을 했는데 만약 그 공을 받은 공격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골킥은 옵사이드 규정에서 예외로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골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의 크로스를 골키퍼가 잡아서 던지거나 차거나 하는 플레이는 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패스로 간주가 되어서 옵사이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이 완전히 아웃이 된 상태에서 골키퍼가 박스 안에 공을 놓고 차는 그러한 골킥에 대해서만 옵사이드 규정을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로인 상황에 대해서도 옵사이드 규정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스로인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 우리 팀 선수가 저 앞까지 가서 옵사이드 위치에서 던지는 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스로인은 옵사이드 규정에서 예외인 상황이기 때문에 옵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하프라인. 축구 경기장의 양 골대를 반으로 자른 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았을 때는 옵사이드에서 열애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팀 골대가 왼쪽이라고 쳤을 때 이 경기장의 딱 절반, 우리 팀 골대에서 이 가운데 선까지 이 범위 내에서는 옵사이드의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경기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3차전에서 저희 대한민국과 독일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자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을 상대로 우리가 무려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적인 경기였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막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었는데 다음날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는데 소대장님이 아침 점호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이겼다 이러는데 우리 다 동기들이 다 같이 개소리야? 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 김영권 선수의 골로 1대 0으로 앞서고 있던 대한민국에게 경기 완전 막판에 독일은 골키퍼인 노이어까지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이어 선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 우리나라 미드필더인 주세종 선수에게 공을 딱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주세종 선수는 공을 빼앗자마자 전방에 있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다이렉트로 롱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세종 선수의 패스가 나갈 때 손흥민 선수의 앞에는 독일의 수비수 니콜라스 쥐일레 선수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최종 수비수가 2명 미만,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맞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옵사이드 규정에서 자유로워졌고 결국 그대로 달려가서 빈 골대에 공을 넣으면서 역사적인 승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하프라인을 넘기 전에는 옵사이드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옵사이드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종 수비수가 2명 미만일 때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2명 미만 말고도 중요한 규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공보다 앞서 있는 선수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옵사이드 규정은 전진하는 앞으로 가는 공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앞으로 차서 그 공을 받은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면 옵사이드의 선언이 되는 것이지만 뒤로 주는 이른바 백패스에 대해서는 옵사이드 규정이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선수가 계속 드리블로 공을 몰고 간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주게 되면 패스를 받은 이 선수는 이론상으로는 옵사이드 위치에 적용이 되지만 결국에는 공보다 뒤에서 패스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옵사이드 규정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옵사이드 위치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 축구 공보다 뒤에만 있으면 옵사이드 규정에서 자유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너킥에도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코너킥은 상대 골라인과 동일선에서 킥을 처리하는 것이라 모든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보다 뒤에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너킥 상황에서도 옵사이드 규정에서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 중에 나오는 모든 프리킥 상황에서는 옵사이드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옵사이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공보다 앞에 있는 공격하는 선수 앞쪽에 수비하는 선수가 2명 미만일 때 공격에 관여를 하게 되면 옵사이드가 선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옵사이드 규정이 현재 상황에서 현재 경기들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오프사이드 규정은 공식적으로 축구, 이 풋볼, 사커라는 것이 탄생하면서부터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축구가 더 재밌고 스포츠답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0년이 넘는 오프사이드의 유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프사이드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과연 이 축구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사실 예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는 공을 차는 놀이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심지어는 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그런 공을 차고 노는 문화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통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축구라는 것은 중세 영국의 군중놀이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한 19세기 초반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규칙이란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영국 각 지역마다 너무나 달랐고, 또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공을 가지기 위해서 몸으로 우당탕탕 싸워가면서 공을 차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나 폭력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축구 금지령도 빈번하게 내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지금처럼 지역별로 팀들이 있던 게 아니라 영국 각지의 사립학교들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지금으로 말하면 체육시간 같은 때에 축구를 많이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학교를 통해서 축구가 퍼져나가면서 영국 전역에는 축구를 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는 끝없이 늘어나는데 각 지역마다 규정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이렇게 지역마다 너무나 다른 규정들을 일관된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48년에 영국 케임브리지라는 도시에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축구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케임브리지 규칙이라는 최초의 통합된 축구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종이들에다가 규칙을 직접 적어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배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863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축구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간행이 되었고, 같은 해에 지금의 FA 축구협회가 창설이 되면서 정식적인 규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오프사이드 규정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규정이긴 합니다. 이 오프사이드 규정은 케임브리지 규칙 제6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쉽게 풀어보자면 공을 앞으로 보내서 동료 누군가가 받으면 무조건 오프사이드라는 겁니다. 즉, 패스를 옆이나 뒤로만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진 패스 자체가 허용이 안 된 거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공을 직접 드리블해서 몰고 가는 게 더 남자답고 영국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을 무언가 교묘하고 남자답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보니 11명의 선수들이 그저 다 공만 쫓아다니고 예전의 공놀이와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뒤인 1866년 런던에서 규정을 다시 수정해서 공격하는 선수 앞에 수비하는 선수가 3명 미만일 때 공격에 관여를 하면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정된 규정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명 미만보다 1명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창기 오프사이드 규정은 골키퍼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수비자가 공격진 앞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규정을 수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를 하면서 골 넣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대체 왜 그런가 해서 공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려면 공을 받았을 때 앞에 최소한 3명의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반대로 수비 입장에서 보면 수비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비할 때 이 세 번째 선수, 이 선수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아주 올려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팀은 이 선수보다 넘어가면 오프사이드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꼼짝없이 자기 진영에서만 경기를 해야 한다는 너무나 불공평한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3명 미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공격 작업이 쉽지가 않고, 한 팀이 한 골을 넣고 이런 식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어서 경기를 쉽게 1대 0으로 끝내버리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더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축구협회는 1925년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공격수 앞에 수비 숫자를 1명을 줄여서 2로 하는 지금과 같은 오프사이드 룰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한 1925년 이후로 평균 득점이 아주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사이드 규정은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 1990년에는 아까 설명했었던 동일선상 규정을 적용했으며 2005년에는 플레이에 개입을 한 선수에게만 선언이 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은 수비를 위한 규정이었지만 조금씩 공격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정과 보완을 지속하면서 2020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사이드 규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사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오프사이드는 긴 세월의 역사만큼이나 또 논란도 많고 찰나의 순간을 사람의 눈으로 포착했어야 하는 시대에 수많은 판정에 관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심지어 불과 몇 년 전에는 이 오프사이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오프사이드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마르코 반 바스텐이었는데, 현역 시절에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였던 이분이 지금은 FIFA에서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바로 오프사이드라는 짜증나는 규칙이 없으면 축구가 더 나아지리라는 확신이 있다. 더 많은 골 찬스가 나올 것이고 더 재미있는 경기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종목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FIFA의 기술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오프사이드를 폐지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당시 정말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논란이 커지자 반 바스텐이 직접 나서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FIFA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다 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과연 오프사이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반 바스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격수였기도 하고 자신의 현역 때나 지금이나 오프사이드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골이 들어가서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는 축구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서부터 150년 이상을 함께해온 그러한 역사가 말해주듯이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이 규정이 없어진다면 다시 예전 19세기로 돌아가서 골대 앞에서 22명의 선수가 공 가지려고 싸우고 그냥 치고받고 하는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오심에 관한 논란은 현 시점에는 VAR의 시행으로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물론 아직 이 VAR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 더 안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대로만 작동을 한다면 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오프사이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대의 수많은 감독들과 선수들이 또 그에 맞는 전술도 만들어내고 포메이션도 물론 고안해내겠지만 지금의 현행 규정 아래에서의 축구도 충분히 재미가 있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큰 발전을 한 이 축구 스포츠에서 굳이 큰 흐름을 바꾸는 이러한 규정 변화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오프사이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축구 규칙의 꽃, 오프사이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나름대로 이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이 생각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이 여러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축구 경기를 보실 때 오프사이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